상주동학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순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주동학 교당 피동물을 중심으로 한 동학 사상의 재조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상주동학문화재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에 우리 상주동학 문화재 제5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8년도에 4회 때에 아마 심포지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어서 2년 쉬다가 올해 이제 국회 상주동학 문화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어제 오늘까지 계속 참석하신 분이 많은데 올해는 아주 대단히 아주 알찬 행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동학 사상에 대한 심포지움에는 특히 그 발표를 해주시는 유해춘, 저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춘 선생님, 배근용 선생님, 최영호 선생님, 그리고 박병훈 선생님 이 네 분과 또 토론을 맡아주시는 영남문학예술협회 이사장님 토론을 맡아주시고, 그다음 서정현, 그다음 유기영, 김탁 선생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 상주동학은 할 말씀드릴 게 너무나 많지만은 이 사상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최저순의 그 사상을 그대로 잘 이어봤대 창조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선천회복 사상, 대개 후천 개벽이라 해서 일반 동학이나 천도교에서는 그 최재호 선생님이 참 탄생하신 1860년 이전까지를 대단히 이제 선천 그 이후를 후천이라 해서 후천 개벽 1800년 최재호 선생님 이후가 새로운 이상세계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펴는데 상주동학은 선천 회복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최재호 선생님 이전이 물론 선천이지만은 이 선천이 목표를 하는 것은 요순 우탕 그런 참 그 시대를 원하는 건데 그런 그 시대가 특히 삼재 그 원리에서 천도 시대, 지도 시대, 인도 시대 이렇게 나눈다면은 선천은 이제 천도 시대, 그 다음에 지도 시대가 선천 다음에 물론 그 선천인 삼재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인도 시대가 되면 다시 천도 시대로 회복된다는 선천 회복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천 회복을 부르신다는 그 상주동학에서는 일반 천도교에서는 후천 개벽, 나중에 정산교나
등등 그 우리의 동학에서 갈려져 나온 대순진리교, 심지어 원불교도 동학에서 사실은 연원이 됐어요. 이런 데서 다 후천 계백을 벌이지는데 성북동학에서는 순천 회복을 벌이진다. 이게 민족 종교, 최초의 민족 종교예요. 우리 이 동학이. 우리나라에 그중 우리나라 종교가 없어. 불교나 유교나 뭐 전부 다 다른 데 들어오고 만까지는 종교는 아니지만 무속 같은 거.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관은 뭐 종교는 아니지만은 그게 우리 고유의 세속적인 거거든요, 풍속에. 근데 이 최초의 종교로 확립된 것이 이제 동학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기 사장님께서 동학과 상주동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두루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20분, 토론은 5분을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결대학교 유해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보국 안민 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해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인 동학 19세기 동학에 나타난 보국 안민의 의미와 그 주사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앉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는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 아마 PPT 환경이 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략하지만 PPT를 읽으면 한 20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하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은 PPT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부분을 보게 되면 주로 그 머리글 부분, 서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학과 보국안민, 보국안민의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국안민과 그 의미의 수사입니다. 그리고 보국안민과 네 번째로는 환유의 수사학이 되고요. 마무리 부분으로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은 멀리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이제 보국안민입니다. 보자가 보게 되면은 다양하게 이제 도울 보자도 있고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옵니다. 예. 그 도울 보자도 있고 보호할 보자도 있고 또 보필할 보자도 있고 보자가 보국안민이라도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고찰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글입니다. 그러면 머리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학은 수훈 최재호 선생께서 덕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 덕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조선의 사회는 나라의 지도 이념인 성리학과 유교 정치가 나라를 이끌어갈 기능을 상실하여 국가의 기능마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는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고요. 또 19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홍경래난을 시작으로 인술년 1862년에 일어난 진주밀라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훈 최재호 선생은 19세기 중반의 조선사회가 혼란한 원인을 조선사회의 체제 모순과 서양 세력의 침략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다고 그 의미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재호 선생은 덕도하고 난 이후에 1년을 거쳐서 2~3년 동안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동경대전은 한자로 된 책이고요. 한글로 된 용담유사라는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로 된 용담유사라는 책의 의미가 아마 그 대단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동경대전도 그 나름대로 종교의 경전으로서
성경 서학의 경전인 성경과도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담이라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서 용담이라는 것은 바로 최재우 선생을 이야기하고 동학포독이라는 것은 해월 선생이 널리 동학을 포독해서 전국적으로 퍼뜨린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의 유교 사상인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동학에서 보국 안민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동학에서 등장한 보국 안민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민본주의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학에 있어서 민본은 위민의 백성을 위한다는 전통은 공자 이전의 서경과 시경 등에서 시작하였으며 민본이란 말은 서경 하서에 나오는 민유방본이라는 즉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그러한 말에서부터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전 플라톤 시대하고 아득한 그러한 기원전 3, 4세기경에 이런 주장을 맹자하였습니다. 결국 동학의 보국안민은 유학사상이신 민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 일을 중심으로 나라 일을 충성으로 도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유교의 민본주의 정신이 보국안민의 정신에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년대 동경대전의 포동문과 1861년에 지어졌던 포동문과 번화가 1862년에 지었던 보국 등에 등장하는 보국안민의 용어가 바로 이제 도울포자에 현재 우리 동학 상주동학당 입구에 들어오는데 한자로 쓰여진 보국안민의 보국안민입니다. 그거고요. 경상관찰사 박은순 서원순의 그러한 장계에 등장한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뜻이 있다. 동학이 밖에도 이야기 자도난동이라든지 자도난동이라든지 국세무민의제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것을 씌우기 위해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동학의 보국안민이라는데 동학에서 쓰는 최재우 선생이 썼던 포동문하고 그 다음에 그 근학가에 나오는 보국안민이라는 태제는 당대 지식인과 민중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리고 보국안민은 좀 다른 용어로 사용되었다. 사람 인변에 임금이 나라를 갖다가 던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거기에 이제 동학을 심판할 때 사용되었던 경상관찰사 박은순 서원순의 그러한 장계에 등장한 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뜻이 있다. 동학이 밖에도 이야기 자도난동이라든지 자도난동이라든지 국세무민의제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것을 씌우기 위해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국안민의 의미와 한유의 수사학은 한유의 수사학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한유의 수사학이라는 것은 같은 청유의 의미를 통합하는 사자성어가 좀 더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이게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한 뜻인데 이게 좀 시대적 상황하고 여러 가지를 현재도 보게 되면 부국강병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조선조 시대 때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때도 아마 많이 사용되었을 거고 현재 시대 때까지 두루두루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위민제라는 말 아까 설명을 했고요. 전국안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편안하게 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해서 그리고 제세국민이라는 요 용어도 상당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가지려는 하게 해서 백성들을 어려움에서부터 구출해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제세안민, 세상을 가지려는 하게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뭐 그러한 용어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적합한 슬로건으로 찾아냈던 게 뭐냐 하면은 제국국민하고 세상의 폭력을 제거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 가장 환유적 보국안민의 환유적 수사하고 적합하고 또 그 두 번째로는 척양척외 같은 경우 이제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배척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금도 보게 되면은 경상도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도에도 척양척야하고 보국안민이라든지 뭐 이런 주 단어도 많이 쓰고 이게 어떤 면에서 동학은 이게 아까 여기 제뭐 질문하신 분도 보니까 이게 종교문화운동이보다는 사회정치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미에 저도 동의하고 정치 종교 문화가 통합된 거다. 종교 사상까지 정치 사상까지 문화 사상까지 통합된 그러한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제가 마무리 결론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이 지닌 보국안민의 정신은 최재우가 동학의 창도 시기부터 외세의 위협에 대하여 국가 안위를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사용한 개념입니다. 1860년 동학의 보국안민에서는 민이 곧 나라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학을 창도할 때 보국안민의 정신은 보국이 안민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나라가 위기의 사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지 깊은 상주라는 좋은 고을에서 그러한 귀한 행사를 하게 됨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도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움의 제목은 보국안민 정신과 동학 콘텐츠의 생활을 기대하며 그리고 특히 고전 문학 연구 부분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계신 유해춘 교수님, 이 교수님의 발제를 하시는데 토론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학은 물론 문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를 이 세미나에 불러주신 것은 생활 속에서 이 문학과 예술을 확산하는 데 미덕이나마 보태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민족적 위기의 시기에 근대의식과 민족정신을 품고 탄생한 동학문화를 지금 함께 계승하고 향유하는데 야구 역할을 기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발전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록과 노래의 나라입니다. 실록과 성종원 일기, 가문과 학통별로 남겨진 수많은 종류의 글들로 대표되는 기록 정신이 있었고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멋과 예술의 일상에서 체화되어 오던 이제는 K 콘텐츠가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동학 가사와 실록을 교차하며 보국안민의 의미를 추적하고 있는 발제문을 이러한 기록과 실록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참 발제를 하신 교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국안민을 포함하여 동학 정신을 담은 문화예술 작품이나 다양한 동양 콘텐츠가 좀 더 우리의 생활문화, 대중문화 속으로 다가가고 이를 통해 동학 정신을 21세기 시민들에게 새롭게 소비, 향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대립과 갈등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에 보국안민의 정신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동학 정신을 연구하고 접하신 입장에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교수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뭐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 사견입니다만 주관적인 견해로 간단하게 편의를 해보자. 뭐 한류가 주류 문화로 한번 들어가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주류 문화로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한류 문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빌보드 차트가 이제 주류 문화 같은 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가지고 물질과 그 다음에 정신을 갖다가 잘 융합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그 보고 감면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갈라진 그러한 서로 갈등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등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이렇게 나름대로 다양한 국가마다 주의는 좀 다르지만 어떤 국가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융합이 일어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던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이런 국민의힘이 서로 올바른 경쟁인데도 국민들이 잘 이끌어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저는 보호감독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건 하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의 그 장르 갈래에 있어서 해결이 주창한 서정서사극이 이제 그 3분법으로서 세계적인 어떤 그 통솔로 이어오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조동일 교수가 주창한 것이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은 실용문학 5분법으로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곳에는 바로 가사문학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대구편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가사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동학 창작을 비롯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창작의 소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면 이 자리에 오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토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유인물 33페이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드리는 방법으로서 거기 있는 내용들은 각자 댁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냥 제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천천히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몇 페이지 몇 페이지로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진행하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내용 전반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민본주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민본주의라는 말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뜻일 테고 이 민본주의는 앞서 유해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인본주의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조금은 산뜻하게 갈라서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민본주의는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민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린다고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그러면 백성을 다스리는가?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백성의 삶을 우선으로 하는가?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보구간민, 보존한다, 보호한다, 그 다음에 돕는다, 어떤 뜻이든지 간에 그런 어떤 것들과 이어져 있어서 앞서서 들으신 발표 내용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본주의, 백성의 하늘이다. 하늘이 뭡니까? 우르릉팡팡하면 이렇게 기상 변화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하늘이 조화롭고 따사로우면 우리가 기후가 좋아져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런 것을 주도하는 존재가 바로 군, 임금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날씨와 좋은 분위기를 주는 존재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조의 어떤 시선이었다면 조선조의 이제 그 사대부 학자들은 거기에서 조금 나가서 민위 군천을 주장합니다. 민은 백성민자고, 그렇죠? 아까는 군위 민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 백성이 위 된다. 군천, 임금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뭡니까? 임금을 보호하고 보필하고 우리 그 임금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버리면 백성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금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인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유학자들이 시작 다스리는 사람들의 주도층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을 중심으로 백성을 보존하는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정치 체제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조의 민본주의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다음 제목입니다. 조선 후기 민본주의의 세 갈래. 첫 번째는 기존에 유교에서 주장하는 민본주의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돌아가면 상당 오히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대로만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오히려 부자 유친. 두 번째 흐름은 기존에 우리가 배운 게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혹은 요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는 두 번째, 3번입니다. 실학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이런 어떤 정신에 있어서도 조금의 이제 균열, 변화, 서로 기존의 어떤 관점과는 다른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흐름은 이 시자들이 가지는 적극적인 민본주의 보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당사자인 백성들은 무시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민본주의라고 하는 거 백성이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체가 누가 돼야 될까? 바로 백성들이죠. 그럼 백성이 주체가 돼서 우리들의 권리를 처음으로 주장한 게 뭐냐? 그게 4번 동학의 민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민본주의적인 성격은 조선조 유학자들과 한 80%, 90% 다 있어요. 다만 한 10%, 5% 정도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백성도 주체다. 그런데 우리만 주체다가 아니고 너도 주체다. 너거란 말은 시자들, 양반, 유학자들, 당신들도 국가의 주체고 우리도 주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명칭을 대동적 민본주의 이렇게 요즘 많이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세력들이 이제 와해가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로 갈리는 가운데 상주의 여기 동학교도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주 동학교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이 민본주의가 그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발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주동학교당에서 나온 한문으로 된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글 가사가 39책 100편입니다. 제가 그 다 읽고 정리하기에는 사실 역량도 부족하고 해서 상주 동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100편을 다 읽지는 못하고 언뜻 보이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그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 상주동학교가 가지는 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